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에서 증여세에 관련된 계야와 계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개요입니다. 증여세 개요에서는 증여상증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법이라고 부르는데, 자, 거기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된 증여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는 자를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자를 수중자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나라별로 과세하는 방식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받는 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럼 증여란 무엇일까요? 상증법에서의 증여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대가가 있어야 되지만 상증법에서는 증여가 대가 없이 이전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대가 없이 이전된 거와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그리고 이전의 범위에는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높게 팔았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거죠. 증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민법에서의 증여는 이와 상증법과는 다릅니다. 민법에서의 증여는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매매계약의 일종처럼, 매매계약처럼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그런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증여에선, 민법상의 증여는 주는 사람이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받는 사람이 그래서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승낙하면 그 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상증법과 민법의 차이는 잠깐 생각해 보면 민법에서는 계약을 하고 재산이 이전된 시기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상증법에서는 계약된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이 실제 이전된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증여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 이전된 시기를 이야기하지 계약 시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까 받는 자,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수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중자의 범위에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데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나 사단, 재단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가 자에게 아파트 현금을 증여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중자, 증여세 납부무자가 수중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만약 부가 자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을 증여했다고 한다면 자녀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주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나 국적으로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생활 근거지 개념이죠. 그래서 가족, 재산, 직업이나 이런 형태로 봐서 어디다 그 적을 두고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국적이나 주민등록이나 주소 갖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증여로 인해서 수중자에게 기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만약 싸게 사거나 혹은 시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혹은 채무가 면제됐거나 이렇게 하면 이익이 발생하죠. 뭐 가령 시가 10억짜리를 6억 원에 인수했다라고 한다면 싸게 산 사람이 이익을 얻었죠. 그래서 이런 이익이나 이런 것도 다 증여 재산으로 봅니다.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아까 수중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수중자가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과세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수중자가 거주자라고 한다면 국내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 범위가 되고요. 수중자가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국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납부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명의신탁재산 증여유죄의 경우에 증여세 납부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유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소유자는 A인데
재산 명의를 B로 한 경우에 명의자하고 실제 소유자하고 명의 다를 때 그때는 실제 소유자가 B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자, 그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 토지하고 건물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에 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했을 때 이때는 증여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A가 B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했는데 B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비거주자에서는 국외재산에 대해서 상대법상 적용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없고요. 근데 증여자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쪽 나라에서는 증여자한테 과세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쪽 나라에서도 과세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증여자한테 과세할 수도 있고 수증자한테 과세할 수도 있는데 이 차이에 따라서 양쪽 다 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특수관계인으로 받은 경우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외국에서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증여자한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적용되고요. 그래서 상증법만 한다면 거주자, 수증자만 생각하면 되지만 국조법까지 들어가는 경우라면 증여자, 그래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자랑 생각한다면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대 납부의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수증자한테 납부의무가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증여자한테 책임을 같이 물린 납부 의무를 지우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케이스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는 증여자한테 증여세 연대 납부가 있습니다.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납부 능력이 없어서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내줬다. 부가 자에게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를 했는데 자가 내야 될 세금을 부가 내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야? 자, 증여자가 연대 납부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수증자에게 어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증여자가 수증자의 연대 납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자녀의 조세 채무를 다른 사람, 부가 대신 세금을 채무를 면제해줬기 때문에 수증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입니다. 재산이 이전된 시기에 상증법상 증여가 재산이 이전될 때니까 증여재산을 취득할 때고요. 증여재산 취득할 때는 증여세 납세 의무 성립일이자 증여재산 평가, 재산평가 기준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부동산, 주식, 현금 정도 되겠죠.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일이 아니죠. 계약일이 증여 시기가 아니고 등기소에 신청서 접수일을 이야기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인도일인데 그게 인도일이 불분명할 수도 있고 만약 그 전에 명의개서 등을 했다면 그때는 명의개서일입니다. 자, 현금은 인도된 날이 증여 시기이죠. 증여세 신고기한 등에서는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증여세 신고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증여세 신고서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부표, 신고서의 부표가 증여재산 명세 및 그 평가 명세서입니다. 그 재산 첨부 서류고, 그 다음에 채무를 만약 그 승계받았다고 한다면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 납부무가 있는 자가 증여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3개월이 되는 날이 뭐 공휴일, 토요일, 뭐 근로자의 날에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빨간 날 이렇게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이 신고 기한입니다. 자,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같고요.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같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납부를 별도로 뭐 고지서를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신고 기한이 납부 기한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월 12일이라고 한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 3개월 되는 달의 말일이니까 6월 30일이 신고 기한, 납부 기한이 됩니다. 증여일이 7월 10일이면 신고 기한은 10월 30일이 아니고 10월 31일이 일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 11월 1일이 신고 기한, 납부 기한입니다. 그럼 어느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될까요? 자, 원칙은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 쪽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순차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수증자가 만약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다면 그때는 증여자 주소지, 그리고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둘 다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다면 그때는 재산 소재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신고는 내가 제주에 살고 있지만 종로세무서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고지를 할 때는 제주세무서에서 고지를 받아야 되는데 종로에서 만약 고지를 받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증여세 신고 방법은 서식을 이제 다운받아서 직접 수동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고, 요새는 이제 뭐 홈택스를 통해서 많이 제출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 뭐 기한 내 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 계산 프로그램 안에는 이제 간편과 그 자동 계산이 있는데 가액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을 때 이런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계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내가 그 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의 그 결정가액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결정 정보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실 때 이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수 있겠죠. 증여세 납부 방법은 자진납부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혹은 프로그램 받아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이제 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하시면 되고,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혹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가산세가 있고,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신고세액공제는 현재 3%고요.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하면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나 납부를 못했으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가산세는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것은 신고를 못했다 그러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있고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40%, 60%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0%입니다. 자, 가소신고 가산세, 신고를 했지만 내용이 잘못됐거나 해서 더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적게 신고한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럴 경우에는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가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는 이때는 가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자별로 해서
만분의 2.5 혹은 10만분의 25 같죠. 그래서 요 비율로 계산해서 그 이자 날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그만큼만 지연으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개정된 것 중에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재산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만약 세액이 결정됐다고 했다면 그때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 방법은 세 가지, 원칙은 일시 납부, 현금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예외적으로 분납하거나 혹은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에서 다 있는 제도고요. 그래서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담보 제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것을 분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분납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처음 납부 기간에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납부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만약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겠다고 한다면 50% 이상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부연납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그리고 신고서나 고지서 받았을 때 그 기한이 있고요. 그래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납세 담보도 제공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납 이렇게 기간별로 해서 1,000만 원이 넘어야 되고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은 가산금, 연부연납 이자 상당히 또 이자 가산금을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자, 증여세 계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을 간단하게 나타나게 되면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것을 과세가액이라고 부르고요. 과세가액에서 공제 등을 뺀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증여재산 중에서 또 정책상 과세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과세하고 과세가액 불산입을 이제 제외하게 되고요. 그리고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증여자가 같으면 일정 기간 동안 했던 금액을 가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만약 5억짜리를 부가 자에게 5억을 현금을 증여를 했는데 5억 원을 한꺼번에 증여를 하나 혹은 5억을 5번 나눠서 1억 원을 증여를 하나 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 증여자가 같으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을 가산을 해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세가액에서 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서 세율 등을 해서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근데 동일인 합산을 해줬으면 그때 세금을 부담했을 거 아니냐 해서 그러면 그때 세액 부담했던 것을 빼줘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빼주는 것이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이 납부세액 공제, 그리고 외국에서 부담을 해줬다면 똑같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빼주는 것이 외국 납부세액 공제, 그리고 신고기한에 신고만 했을 때 공제해주는 것이 신고세액 공제입니다. 이런 공제 등을 빼주고 나서 이제 연부연납 등을 적용하면 이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나타낸 거고 실제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죠. 자, 그럼 일단 증여재산은 뭐냐?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자에게 기속되는 재산 또는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네, 경제적 가치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데 실무상 혹은 많이 발생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부동산, 현금 증여받은 거 있고 더 다른 거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재산 재분할과 관련돼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을 언제든지 다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분할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효력이 상속 개시 당시로 가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사망했고
2020년도에 1차 상속재산 분할한 다음에 2021년도에 상속재산을 다시 재분할했습니다. 그럼 민법에서는 재분할하게 됐을 때 이때 그 효과가 사망 당시로 가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2020년도에는 그 상속인이 배우자하고 자녀였는데 2020년도에는 50억씩 이렇게 분할을 했다가 2021년도에는 모가 10억, 자가 90억으로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2021년도에 이렇게 상속재산이 변동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게 상속재산 재분할일 수도 있고 상속인 간 재산을 증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관상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협의분할을 이용해서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산 변동, 상속재산 변동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때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 근데 이게 상속재산이 확정된 다음에 나중에 변동에 대한 거니까 최초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증여세는 상속분이 확정된 후에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텐데 또 예외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이내의 재분할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뭐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2021년 4월 15일이 상속 개시일이고 그러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이제 10월 30일인데 자, 9월 15일 날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음에 10월 15일 날 만약 또 재협의 분할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죠. 그래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9월 15일 날 분할 확정된 후에 11월 15일 날 재협의 분할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11월 15일은 상속세 신고 기한 지났죠. 그러면 이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날 최초로 재산 분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최초 재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협의 분할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 기간 지나서 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으니까 최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과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를 했는데 한 달 뒤에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재산을 돌려줄 수도 있고 혹은 반환했을 수도 있죠.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원칙은 증여 재산이 각각 이전됐기 때문에 양쪽 다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재산이 이전됐지만 다시 돌려줬거나 다시 증여하게 되면 납부 능력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좀 가혹하죠. 자,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 만약 돌려준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기간 이내에 만약 돌려주게 됐다면 당초 증여나 반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에 3개월 이내에 돌려줬다라고 한다면 당초는 과세하고요. 반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금전하고 금전 외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금전의 경우에는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자, 아버지가 자에게 금전이 1억 원이 이제 이체가 됐고 아들이 그 다음날 1억 원을 이체했다고 했을 때 이 돈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뭐 예전에 사실은 아버지가 한 달 전쯤에 10억 원을 아들에게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은 걸 수도 있죠. 자, 금전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꼬리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소유하고 점유가 이제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누구 건지 잘 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금전은 반환 시기에 상관없이 아까 이런 그 신고기간 이내 반환이나
반환돼서 과세하지 않는 이런 것은 금전 외 재산이고, 금전의 경우에는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이동할 때, 재산이 이전됐을 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최초 증여하고 이렇게 7월 30일 날 신고 기한인데, 언제 반환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죠. 그래서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만약 반환하게 된다면 당초 증여나 반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증여세 신고 기간 지나서 10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게 된다면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신고 기간 3개월 지나서 만약 반환하게 된다면 그때는 모두 다 과세합니다.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았을 때 이익을 얻은 사람한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 근데 이게 그 거래자가 특수관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과세 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특수관계,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 간에 거래를 했다, 혹은 뭐 내 사용인하고 거래했다라고 한다면,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라고 한다면 시가대가 차이에 대해서 만약 싸게 샀으면 이익을 얻은 사람이 양수자고요. 고가 양도하게 되면 이익을 얻은 사람이 양도자죠. 그래서 과세 요건은 시가대가 차이에서 시가의 30%하고 3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은 요 시가의 30%하고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서 이렇게 계산하죠. 고가 양도는 이제 반대로 대가 시가 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고요. 근데 특수관계가 없을 때는, 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 시가대가 차익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는 거고요. 반대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으면 과세 요건이 시가대가 차이에서 시가의 30%, 아까는 3억 원 룰이 있었는데 그 3억 원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증여재산 가액은 3억 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가양수 고가양도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과세 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녀가 부에게 시가 5억짜리를 9억 원에 팔았다, 주택을 양도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대가 지급은 분명한 경우입니다. 대가 지급이 분명하지 않으면 추정이 적용되고요. 그래서 과세 요건 여부부터 해당이 되면 시가 대가 시가 차이 해보니까 9억 원에서 5억 원하고 시가의 30%, 1억 5천 또는 3억 원하고 비교해보면 1억 5천이 작은 금액이 되고 1억 5천보다 크니까 4억 원, 1억 5천보다 크니까 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죠. 그 증여재산 가액은 대가 시가 차이에서 시가의 30%하고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니까 4억 원에서 1억 5천을 빼니까 2억 5천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고요. 만약 이 경우가 뭐 친구하고 거래했다, 혹은 이제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 했다, 그러면 비특수관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비특수라고 한다면 비교할 때 자, 대가 시가 30%에서 대가 시가 차이에서 시가의 30%고요. 자, 그래서 대가 시가 차이에서 시가 30%니까 과세 요건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죠? 가액은 대가 시가 차익에서 3억 원만을 차감하죠. 그래서 9억 원에서 4억 원에서 1억 원을 차감하니까 3억 원을 차감하니까 1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특수일 때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렸거나 싸게 빌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증여로 봐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이익이 1,000만 원 이상 넘을 때, 이익이 넘었을 때는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익 계산은 대출 금액의 이자율, 적정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그 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이자를 근데 지급했을 수도 있겠죠. 저율로 만약 하게 된다면 그때는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때 이익은 1,000만 원 이상 넘을 때만 요 이익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만약 비특수관계인 거래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연 단위로 계약 기간이 만약 그 기간이 대출 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면 혹은 이제 불분명하다면 1년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1억 5천만 원의 금전을 무상대출 받았다고 한다면 자 1억 5천만 원의 4.6%가 690이니까 1,000만 원이 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배우자 등에게 양도했을 때 양도자가 이제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 또는 직계 비속, 자녀 등에게 이렇게 양도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증여 추정으로 봅니다. 증여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라고 지금 했는데 대가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가관계를 입증하게 되면 양도로 인정해줘야죠. 자, 이렇게 보는 케이스가 있고 증여 추정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를 한 다음에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했다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이때 두 번째 적용에서는 양도세가 발생하죠. 이때 양도세 합계랑 비교해서 증여세가 클 때만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 만약 저 양도세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양도세 합계가 더 크다고 한다면 그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증여 추정은 한 가지가 더 있죠.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 있습니다.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은 자력으로 직업이나 연령이나 소득 재산 상태로 봤을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거나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한 경우에 증여 추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증여 추정 요건은 재산 취득 가액과 재산 취득 가액의 20%하고 2억 원 중 적은 금액이 미입증 금액이 이보다 클 때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증여 추정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입증 금액 전부가 증여 추정 금액입니다. 자, 사례 한번 볼까요? 가령 예를 들면 8억 원으로 재산을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 입증 금액이 7억 원입니다. 그럼 미입증 금액이 이제 1억 원인데 증여 추정 적용하는 그 재산 취득 가액의 20%하고 2억 원 중 적은 금액은 1억 6천이죠. 그래서 비교하면 이게 더 큽니다. 기준 금액이 더 크니까 이때는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8억 원이고 미입증 금액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면 기준 금액이 1억, 그 재산 취득 금액의 20%고 2억 원 중 적은 금액이 1억 6천인데 미입증 금액이 더 크죠. 그럴 때는 이제 추정을 적용할 수 있고 그때 증여 추정 금액은 3억 원이 됩니다. 자, 1억 6천을 빼지 않고요. 그냥 3억 원이 다 추정 금액이 됩니다. 자, 재산 취득 가액이 25억 원이고 입증 금액이 21억이면 미입증 금액은 4억 원이고 이제 기준 금액은 2억 원인데 이때 미입증 금액이 더 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고 재산가액은 4억 원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에서 비과세 가세가액 불산에 빼주고 채무 차감해주고 그리고 동일인한테 증여받았던 가액을 더해줘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여재산인 건 맞지만 정책상 과세하지 않는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자, 비과세가 있고 과세가액 불산입이 있는데 비과세는 아예 사후 관리하지 않는 재산들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들은 요 생활비, 교육비 등입니다. 자,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이제 증여세 비과세하고 있죠. 근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그 정도 범위이기 때문에 축하금, 부의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자, 혼수용품인데 자, 이런 목적에 사용된 금액이어야 되는데 이게 혼수용품으로 받아서 뭐 교육비나 생활비를 받아서 주택을 샀다든지 차량 등을 받았다고 한다면 차량 등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그런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하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요 요건에 해당되면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들은 지금 열거해 놓은 거고 지금 몇 개만 지금 보여줬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은 공익법인과 관련된 이제 불산입이 있고, 자, 그래서 공익법인 이제 교회, 그러니까 세법에서 상정법에서 말하는 공익사업 법인가 있는데, 이제 기부금단체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 해당이 되는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액 불산입했다가 그 목적에 사용했는지를 이제 사후관리를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 넘어섰으면 이제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이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신탁해서 경우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5억 원 한도까지 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라고 하는 것은 자,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경우에 차감을 해줍니다. 자, 근데 뭐 가령대 예를 들면 증여재산이 A가 있는데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자,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채무는 토지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로 한다면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 차감해 주니까 이런 경우에는 채무를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증여를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고 얘기를 하죠. 부담부 증여에서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에는 차감이 되지만 부담부 증여만큼 채무액만큼은 돈을 주고 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넘긴 거와 똑같기 때문에 만약 이 증여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양도소득세를 검토하셔야 되죠.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여자가 같으면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증여자가 같으면 합산해서 계산해 줍니다. 증여자가 이제 조건이 세 가지라는 거죠. 이게 무작정 증여자가 같으면 뭐 20년 전, 30년 전 증여했던 것도 합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와 10년 이내에 그리고 동일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종전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가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동일인의 범위에는 그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라면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배우자, 부모, 그러니까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1차 증여가 부로부터 3억 원을 증여를 받았고 2차 증여가 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자, 조건이 세 가지인데 10년 이내, 2012년, 2021년이니까 10년 이내고요. 그리고 모하고 부, 동일이 해당되죠. 직계 존속이고 그 배우자에 해당되고 종전 증여가 3억 원이니까 1,000만 원을 넘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합산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5억 원. 자, 1차 증여가 500만 원이고 2차 증여가 1,200만 원이죠. 그러면 2021년, 2018년 10년 이내고 부부 동일인은 맞는데
자, 종전증여가 1,000만 원을 넘지 않았으면 이때는 이때 가산해 주지 않죠. 1,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증여가 이제 증여 당시는 토지 7억 원이고 2차 증여 2021년 당시에는 10억 원입니다. 그럼 얼마를 가산해 주는 게 맞을까요? 이때 증여재산 가산액을 더해줄 때 증여재산가액은 각 증여 현재가액을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 원이라고 해서 10억 원을 더해주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증여받았을 당시 가액을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다시 살펴보면 증여재산 합계, 그러니까 증여일에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죠. 뭐 부동산도 증여받고 현금도 증여받을 수 있다면 그걸 합쳐서 계산하고 그 재산 중에서 비과세나 그런 재산이 있다면 차감해 주고요. 그리고 그 증여재산에 담보돼 있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있으면 차감해 줍니다. 그리고 종전증여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고 그리고 동일인한테 받고 그 합계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가산을 해줘서 가세가액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표준은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재산공제 등을 차감해주고 계산을 해주는데 수증자가 거주자이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고 한다면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해서 계산을 해주고 수증자가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이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증여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기타 친족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여자가 이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기타 친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증여재산 공제를 못 받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뭐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한테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기타 친족인데 기타 친족의 범위에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친족과 혈족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받았을 때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직계 존속할 때 받았을 때는 5천만 원. 근데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여부는 만 19세 미만으로 따지는 거고요. 직계 비속한테 받았을 때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한테 받았을 때는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개정 영역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직계 존비속을 같은 그룹으로 받다가 2014년도부터 이제 분리가 됐고 금액도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자, 올라갔고요. 배우자도 예전에 3억 원에서 6억 원 늘어났고 기타 친족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현재 늘어났습니다. 근데 증여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가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 이런 개정 영역도 계산할 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좀 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직계 존속하고 비종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안의 범위에는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계부모 관계나 의붓자녀의 관계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공제를 해주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배우자가 부가 모하고 이혼하고 내 생모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계모는 나의 직계 존속은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 양자로 들이지 않는 한 그 직계 존속은 될 수 없지만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는 직계 존속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의 혈족과 4촌의 인척을 이야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기가 다르면 순차 차례대로 공제를 해주고요.
만약 동시에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1차가 조부한테 받고 2차가 21년 부로부터 받았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될 것이냐. 증여세 과세가액은 자, 조부하고 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가액 계산할 때는 합산하지 않고요. 근데 증여재산 공제는 1차 조부한테 받았을 때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하니까 조부하고 부는 직계 존속 같은 그룹에 해당되죠. 그래서 조부한테 받았을 때 5천만 원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2차 공제 받을 때는 2차 부로한테 받았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과세가액은 조부하고 부는 동일인이 아니니까 합산하지 않고 조부 증여할 때 5천만 원 기공제 받았으니까 2021년도에 증여재산 공제는 없어서 만약 과세 표준을 구하게 된다면 2021년도 과세 표준은 1억 원이 그대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자가 조부하고 모한테 동시에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는 차례대로 받으면 순차로 이제 공제를 해주고 동시에 받았을 때는 순차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기준으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안분해서 계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2억 원과 3억 원이니까 5분의 2 그리고 모는 5분의 3 해서 5천만 원을 이렇게 안분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과세 표준을 구하게 된다면 조부는 2억 원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해 주고요. 모는 3억 원에서 3천만 원을 차감해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부르죠. 소득세하고 뭐 똑같은 계산 방식인데 과세표준 구간별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50%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 가령 30억을 넘어섰다고 한다면 50% 넘는 게 세액이 아니고 그 과세표준 구간별로 1억 원 이하일 때는 10% 적용하고 5억 원 이하까지는 20%, 30%, 40% 이렇게 낮은 그 세율 단계별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30억 넘어지면 무조건 50% 적용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가 자에게 2억 원을 증여를 했다. 네,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죠. 성년이고 거주자니까 5천만 원 공제해주면 과세 표준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이면 자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세율은 20% 누진공제 1,000만 원 빼주면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이하는 10% 세율이 적용되니까 이 누진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산출세액에서는 세대생량 할증과세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중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인 경우에 30%를 할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했을 때, 그러니까 부가 살아있는데 손자에게 증여했다고 한다면 세대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할증했다고 해서 세대생량 할증과세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 손자일 때. 근데 이 수중자가 미성년자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게 되면 30%를 할증하는 게 아니라 40%를 할증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방금 세율에서 봤던 것처럼 세율에서는 요 초과 누진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는데 세대생량 할증과세는 그런 20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20억 이하는 30%, 20억 초과하는 것은 40% 이렇게 할증하는 게 아니라 20억을 초과하게 되면 모두 40%를 할증합니다. 이게 좀 다르죠, 세율하고. 근데 이때 조부하고 손자에게 증여했을 때 이미 부가 그 당시에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산식이 있는데 보통은 더 약간 좀 더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출세액에 1.3 곱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런 산식이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부가 손자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라고 한다면, 자, 손자가 거주자이고 성년이면 5천만 원 공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3억에서 5천만 원 빼니까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이면 세율이 20%입니다. 그래서 20% 누진 공제해주면 산출세액은 4천만 원이 나오죠. 자, 4천만 원 나오는데 부가 살아있는데 이제 지금 손자에게 증여했으니까 할증해줘야 됩니다. 근데 20억을 넘거나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30%만 할증해주면 되죠. 그래서 4천에 30% 하게 되면 1,200만 원 나오고요. 합치면 그래서 5,200만 원이 부담해야 될 산출세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증여자가 같으면 가산을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세액을 이제 부담했을 거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납부세액공제, 세액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납부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1차 증여 때 했던 산출세하고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부담하는 세액에 실제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이거 이따 사례를 들어서, 좀 이따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신고세액공제는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했을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납부를 하지 않아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만 해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하고요. 지금 예전에는 10%, 7%, 5% 갔다가 지금 현재는 3%입니다. 공제 금액 계산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그 세액공제 등이 있다고 한다면 세액공제나 감면 등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차감한 후에 그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납부세액공제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 다 빼고 산출세액에서 세대생활할당가세 더해주고 납부세액공제 빼주고 어떤 증여세 감면이 있다면 빼주고 그 다음에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순서가 납부세액공제를 먼저 계산하고 신고세액공제를 해야지 신고세액공제를 먼저 계산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 사례 한번 보죠. 1차 증여가 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를 받았고요. 2차 증여가 토지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자, 계산 편의를 위해서 지금 1차 증여를 먼저 계산해보죠. 1차 증여는 자 1억 원을 증여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고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은 1억 원 이하니까 500만 원이 나오고요. 자 2차 증여 2021년도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보면 자 채무는 없고요. 그리고 가산해주고를 따져보니까 15년, 21년, 10년 이내고 모하고 부는 직계존속이니까 동인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이 넘으니까 가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 해줘야 되는데, 자, 이때 공제받는 이 5천만 원은 이번에 새롭게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뭐하고 부는 동인으로 보니까 내가 종전에 공제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차감해주고, 그래서 과세표준은 4억 5천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은 20% 세율이 적용되니까 8천만 원이 산출세액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납부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입니다. 납부세액공제는 1차분에 대한 산출세액 500만 원하고 한도액이 있죠. 한도액은 보니까 자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으로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2차 과세표준 4억 5천, 1차 과세표준은 5천, 그래서 8천 곱하기 4억 5천분의 5천 하게 되면 888만 원이 나오니까 500만 원이 더 작죠. 그래서 납부세액공제는 5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그 다음에 공제율, 그래서 3% 곱하게 되면 225만 원이 나오고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해서 계산하게 되면 7,200이 나옵니다. 자, 증여세 감면입니다. 증여세 감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현재 한 개 제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농민 등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 등을 증여했을 때 감면을 해주고 감면 금액은 5년간 1억 원입니다. 자격 농민은 농지 등이 그 소지하는 시군구의 30km 이내 거주하거나 거주 요건도 있고, 그리고 소급해서 직접 영농에 3년 동안 종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증여자 요건이고, 수중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농지 등에 이제 거주 요건 갖추고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럼 직접 영농이란 무엇이냐? 직접 영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시 종사하거나 아니면 농장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을 수행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사업소득 금액이 있거나 총급여가 있으면 3,700만 원이 그 금액이 넘었었으면 그 기간은 영농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농지 등의 범위는 자, 이런 농지 등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면적이나 이렇게 제한이 있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 농지 등이 소지하는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속하면 안 되고,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나 그런 지역에 속해 있는 농지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농지뿐만 아니라 이제 현물출자에서 영농종합법인의 현물출자에서 취득한 출자 지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간 1억 원을 감면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이 감면을 받았는데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거나 혹은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를 다시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자 상당액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해야 됩니다.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게 됐을 때 이제 그때는 그 양도세 취득 시기하고 필요 경비가 당초 증여자의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으로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할 때 다른 일반 증여재산하고 좀 구별을 하고 있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 감면 재산과 다른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